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 1급, 2급, 필기든 실기든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엑셀 함수를 총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엑셀에서 통계 함수, 그리고 재무 함수, 수학, 그리고 삼각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줄로 표시된 것은 2급이 되겠습니다. 자,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밑줄로 표시된 함수들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함수들은 설명이 나오면은 스킵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통계 함수에서 평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에버리지 함수죠. 자,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범위를 인수값으로 주게 되면은 이 범위로 지정된 값들의 평균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측은 기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과목 코드, 회원 수, 수학료가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고요. 여기서 이 두 번째부터 이 다섯 번째까지, 자, 회원 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하고 범위를 그대로 주시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구한 결과가 30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이 300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자, 아래쪽 수식을 한번 보십시오. 자,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200과 300 그리고 400. 그러니까 실제 숫자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위로 지정된 그 셀의 값들 중에서 숫자도 있지만은 문자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문자는 에버리지 함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데 숫자가 들어있는 셀로만 순수하게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에버리지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거하고 다른 것이 에버리지하고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것이 추가가 되면은 데이터를 뜻하는 거예요. 데이터. 숫자가 아니고요. 데이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셀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가 달라지겠죠. 자, B 두 번째부터 B 다섯 번째까지 범위는 동일하게 지정을 했고요. 에버리지하고 A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5가 나왔는데요. 225가 나오는 이유가, 자, 200하고 300하고 400, 그리고 텍스트는 0이라고 보는 겁니다. 0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다 더해서 4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하고 4로 나눴을 때는 값이 달라지겠죠. 자,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는 추가로 2개가 더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 함수명은 average if가 되겠습니다. if. 자, 조건은 if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인수가 3개가 들어오는데 아래쪽 예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고요.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과목 코드가 A로 시작하는 회원수의 평균을 구하라.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는데, 일단 회원수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만 선택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조건이 앞쪽에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죠? 자, 이 조건을 인수값으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과목 코드가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그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과목 코드 중에서 A로 시작하는, 자, 이 두 개의 데이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데이터가 해당이 되는 200하고 300의 이제 평균을 구하라.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데요. 자, 평균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겠죠. 그 다음, 조건의 범위. 자, D 두 번째부터 D 다섯 번째까지가 이제 조건의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은 A로 시작하는, 자, A로 시작하는 이라는 조건은 A하고 별 표시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은 A로 시작하는 이라는 조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수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인수가 이제 3개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인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여러분도 좀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암기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건을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과목 코드 나왔었죠. 자, 과목 코드가 조건의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A로 시작하는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요. 회원수의 평균이 평균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인수가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if에다가 s가 붙었습니다. 자, s가 붙게 되면 복수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의 범위와 조건이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여기서는 조건이 2개 들어갔는데 2개 외에 더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if일 때 하고요. if s일 때는 인수가 들어가는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평균의 범위가요, 앞쪽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들어왔고, 조건의 범위, 첫 번째 조건의 범위, 그다음 첫 번째에 대한 조건, 그다음 두 번째에 대한 조건의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입력이 되냐면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균의 범위는요, 바뀌지 않죠. 평균의 범위는요, 이 두 번째부터 이 다섯 번째까지라고 해서 범위는 일단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요. 조건은 계속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추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추가되는 인수값은요, 뒤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고정되는 것은 앞쪽에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if하고 ifs는 이제 인수가 들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if는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s가 붙어서 여러 조건을 뜻할 때는 바뀌는, 계속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을 바깥쪽에다가 뒤에다가 배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과목 코드가 A로 시작하고 수학료가 2만 이상. 자,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되겠네요. 자, 이 두 가지의 조건이 AND로 묶어져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의 회원수의 평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할 범위가 먼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번째부터 이 다섯 번째까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 들어가는 거죠. 자, 과목 코드, 그 다음 A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 수학료는 F 두 번째부터 F 다섯 번째까지가 되겠죠. 자, 범위 선택을 하고, 조건은 2만 이상. 자, 2만 이상. 항상 부등호가 먼저 들어오고요. 부등호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뒤에 상수 들어갑니다. 자, 가끔 이것을 순서를 바꿔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부등호가 먼저 들어옵니다. 부등호 먼저 들어오고, 뒤에 숫자가 나와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통계함수에서 큰 값이라든지 작은 값,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라지는 뭡니까? 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스몰은 작다란 뜻이죠. 그래서, 라지는요, 두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두 개의 인수를 받는데, 첫 번째는 범위를 받습니다. 일단,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 큰 값을 찾을 거냐? 그래서 몇 번째라는 값이 또 인수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번째의 큰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 보도록 하죠. 자, 범위는 d 두 번째부터 해서 d 다섯 번째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범위의 데이터 중에서 2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값. 자, 가장 큰 값은 0.5. 그 다음 두 번째 큰 값은 0.4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0.4가 되겠습니다. 자, 스몰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범위하고 n번째가 들어갑니다. 자, d 두 번째, d 다섯 번째까지 해서 세 번째로 작은 값. 자, 이게 가장 작고, 그 다음 두 번째고, 그 다음이죠. 그래서 0.5가 되겠습니다. 자, 라지하고 스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맥스하고 민 설명을 드릴게요. 맥스는 최대값이고요. 민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 라지하고 스몰하고 비슷합니다. 맥스는 뭐 몇 번째의 큰 값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범위 지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범위 선택을 여기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0.5가 되겠죠. 가장 큰 값. 자, 그 다음 민 최소값은 가장 작은 값 0.3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맥스에다가 A가 붙었습니다. 자, A는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의 A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 우리가 맥스 함수를 이용을 했을 때는 숫자가 있는 셀 중에서, 그러니까 숫자 중에서 최대값을 계산을 했어요. 숫자 중에서. 자, 그런데 맥스하고 A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 true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이 true가 여기서는 문자 열이 아니고요. 텍스트가 아닙니다. true, false 할 때에 논리값을 뜻하는 겁니다. 논리값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값들도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rue는요, 1을 의미를 하고요. false는요, 0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 0, 1, 0 이렇게 해서 true, false를 구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장을 할 때는 1, 0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0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럼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true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렇죠. 1이 되는 거예요. 1. 자, 1이 되기 때문에 max하고 a가 들어갔을 때는 max하고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최대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은 true인 1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max a에서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가 들어갔을 때는 데이터를 뜻한다. 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min도 당연히 min하고 a가 들어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동일해요. 데이터가 있는 셀을 이제 그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 출제 범위에서는 자, 이 세 개의 함수가 포함이 됐고요. 자, 이 함수는 출제되는 함수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통계 함수 중에서 개수를 구하는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는요, count 함수죠. count 말 그대로 counting 개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뭐 여기까지 범위 지정을 하시고 카운팅을 하는데 셀에 들어있는 숫자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숫자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숫자가 하나, 둘,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결과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셀의 수를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a가 들어가면은 a가 추가가 되면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개수 하나, 둘, 셋. true, false도 논리값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lank가 들어갑니다. blank는 뭐죠? blank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비워진 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하고 blank를 하게 되면은, 한 개가 되는 겁니다. count if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count는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함수가 제공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건수를 구하는데, 개수를 구하는데, if가 붙은 겁니다. 자, if는 이제 조건문이 되는 거죠. 조건문. 그래서 범위가 주어지고요. 또 조건도 같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가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야 되고요. 자, 예시를 보시면은, 자,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일곱 번째. 자,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셀의 범위가 먼저 주어지고요. 자, 조건이 주어졌는데, 3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3 이상의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결과가 4가 되는 거고요. count if에다가 s가 붙어서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밖에 이제 지정이 안 되는데 여러 개의 조건을 같이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범위에 여러 조건을 이제 지정을 해서 그것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일곱 번째까지 자, 3 이상인 자, 그리고 D 두 번째에서 D 일곱 번째까지 해서 5 이하인 자, 이것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동시에.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그때에 카운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이상, 그리고 5 이하의 셀의 수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3 이상, 5 이하의 셀의 수. 자, 3 이상, 5 이하. 그래서 3개가 되겠습니다. 자, 통계함수에서 석차, 그리고 중간값, 최빈값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차는 많이 출제가 되죠. 자, 랭크 함수가 되는데요. 석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계산합니다. 자, 아래쪽 예시를 보시면은, 기본 데이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그리고 총점을 계산한 표가 있습니다. 성적표가 있는데요. 자, 이 성적표에서 총점을 가지고 석차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석차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보통 석차를 계산할 때는 높은 점수를 1등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낮은 점수를 2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석차를 계산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총점 167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전체 이 범위에서, 그죠? 총점을 계산할 범위에서 이 값에 대한 석차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차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값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필요해요. 자, 석차를 구할 대상,
그 다음 범위. 자, 이것을 석차를 계산을 하는데 그냥 계산 못 하잖아요. 그죠? 범위가 들어가줘야만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렇게 석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9. 자, 전체 범위 또 들어가줘야 되고요. 3등이 계산되는 거고요. 180의 전체 범위에서 등수.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인수 2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 수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두 번째에 들어간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랭크 함수를 이용을 했고요. 자, D 두 번째가 뭐죠? 자, 대상이 되겠죠. 석차를 계산할 대상이 먼저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범위가 들어가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범위로 두 번째 인수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렬 방식. 석차는 이제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겠죠. 가장 높은 점수를 1등이라고 부여할 수도 있고, 가장 낮은 점수를 1등이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석차를 계산을 할 때는 높은 점수를 1등이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높은 점수, 제일 높은 점수를 1등. 자, 그 다음 점수를 2등. 그 다음 점수를 3등, 그 다음 점수를 4등 이렇게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내려온다고 해서 내림차순이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은 보통 우리가 석차를 계산할 때 방식이 이제 내림차순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름차순 방식도 있어요. 근데 만일 정렬 방식을 생략하게 되면 내림차순이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생략했을 때는 내림차순이다 그렇게 기준을 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0을 입력해도 동일합니다. 내림차순 정렬이 되고요. 오름차순을 많이 하려면은 자, 이 정렬 방식 인수에다가 0하고 생략 외에, 그러니까 뭐 1, 2, 3, 4 이런 숫자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원하시는 데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순위를 계산할 때, 석차를 계산할 때 하나 또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될 게, 범위를 지정할 때요. 이 범위를 지정할 때, 자, 석차를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계산하고 난 뒤에 채우기 이용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해서 나머지의 셀의 값도 이제 석차를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죠? 채우는데,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는 범위는 절대 참조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상대 참조로 계산해버리면은, 처음에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것을 이 셀에서 이 셀로 행이 이동되잖아요. 한 행이 이동이 되면은 범위도 행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순위가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범위는 항상 고정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총점, 이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상대 참조하면 되겠지만은, 범위는 절대 참조를 해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중간값을 구하는 매대한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값의 의미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를요, 일단 크기를 기준해서 배열을 하십시오.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2, 3, 4, 5, 7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가운데 있는 값이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여기서는 3이 중간값이 되겠죠. 1, 2, 3, 4 여기서는 중간값이 가운데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일 때가 문제죠. 짝수. 홀수일 때는 가운데 값이 이제 중간값이 돼요. 근데 짝수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값을 평균 내시면 돼요. 그래서 2하고 3하고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2.5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 예시를 보시면요. 자, 중간값을 계산을 했는데, 자, B 두 번째부터 해서 B 다섯 번째까지, 자, 범위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9, 89, 90, 79예요. 자, 지금 짝수계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것을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89, 90이잖아요. 그쵸? 마지막 값은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짝수계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값을 더해요.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은 89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도 이거 범위에서 제일 큰 값 빼고 짝수계가 되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 빼고, 그 다음 78하고 70하고 더하는 거예요. 그죠?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럼 74가 되는 거예요. 총점도 지금 중간값을 구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중간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모드 함수는요, 최빈값을 구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값. 자, 그래서 B의 7번째 셀에 보시면은 89가 계산이 되었는데요. 자, 모두 해서 범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범위만 들어가 주면 돼요.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 되는 겁니다. 자, 89, 89. 89는 두 번 발생했네요. 그죠? 그 다음 90, 7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 번 발생을 했고, 89는 두 번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과가 최빈 값은 89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옆에는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왔죠. 자, n/a 오류 메시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n이 not, no, 그리고 null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느냐? 동일하게 수식을 줬는데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느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하고 모두 함수로 묶어줬는데 이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자, 78, 70, 90, 67 어떻습니까? 모두 한 번씩밖에 발생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값이 없어요. 최빈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 값이 나타나는 겁니다. 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최빈 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모드 함수하고 비슷한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모드 함수가 있습니다. 이가 하나 빠졌죠. 자, 이것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비슷한데 의미는 다르죠. 자, 통계함수에서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기하 평균, 그리고 조화 평균, 그리고 백분위수. 일단 용어는 이제 계산 원리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죠. 그때 이제 함수가 무엇이냐,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이제 그 형식,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하를 뜻하는 지어가 앞쪽에 붙고요. 민이 이제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 평균에 이제 함수명이 되는 거고요.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그래서 지어민 해서 앞쪽에 이렇게 함수명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고요. 조화 평균은 하민이라고 이제 함수명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하 평균하고 조화 평균은 계산하는 그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퍼센타일은 이제 백분위수를 계산하는 건데요. 자, 퍼센타일은 그 인수가 이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범위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범위에서 그 어느 위치냐라는 인수값이 하나 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범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 뒤에 70%라면은 70%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0% 위치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89.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백분위수는요, 범위를 이제 100으로 보고요. 범위 이 전체를 100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70%의 부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되느냐, 그것을 구해주는 겁니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인수값이 들어간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계함수에서 빈도수, 그리고 분산, 표준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도수를 뜻하는 프리퀀시 함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함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프리퀀시 함수가 어떤 의미냐면은, 구간 범위에 대한 전체 범위 요소들의 빈도수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전체 범위가 이렇잖아요. 그죠? 자, 점수의 범위가 79부터 해서 88까지 이렇게 점수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 이 점수의 범위에서 70 이하의 개수가 몇 건인지, 71에서 79까지의 개수는 또 몇 건인지, 80에서 89까지의 개수는 또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구간에 대해서 각각의 빈도수, 각각의 요소들, 그러니까 70 이하라면은 여기서 50, 자, 50이 70 이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1에서 79까지 하나, 둘,
자, 두 건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쉽게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어요. 직접 눈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하려면은, 자,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체 범위 필요하겠죠? 자, 전체 범위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의 범위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구간의 범위. 자, 그런데 구간의 범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제 구간의 범위가요, 여기서 여기까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70 이하의 개수를 구하고 71에서 79까지 개수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보고요, 이렇게 구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70 이하의 개수, 자, 70 이하라고 하면은 70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70 이하라면은 7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71에서 79까지잖아요. 그죠? 71에서 79까지인데 여기서 7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데이터가 있을 때, 자, 이게 70이라고 보고요. 79, 그 다음 89라고 볼게요. 자, 첫 번째 70이라고 이제 이렇게 구간이 들어가면은, 이것을 엑셀에서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70 이하라고 이해를 합니다. 70 이하. 자, 70 이하. 됐습니까? 70 이하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70 이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개수를 구해서. 그 다음 79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79 이하라고 이해를 합니다. 79 이하. 자, 그럼 여기서 쭉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앞쪽에서 70 이하는 벌써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70 이하면 70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70이 빠지고 71에서 79까지의 범위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구간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할 때 79라고 입력을 할 때 이 79라는 의미가 엑셀에서는 79 이하라고 이해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구해지는 답은요, 71에서 79까지의 개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앞쪽에서 70 이하라는 개수 자체가 빠졌잖아요. 그쵸? 처리가 벌써 끝났잖아요. 자, 그 다음 89라고 입력이 되면은 89 이하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앞쪽에서 79까지 계산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80부터 89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나머지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이게 나머지잖아요. 그것은 89까지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90 이상.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간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구간 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범위하고 구간을 먼저 찾았다고 봤을 때 프리퀀시 함수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함수를 입력할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구간을 주고 전체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각각의 이제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값을 구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채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보세요. 70 이하, 그 다음 79 이하인데, 앞쪽을 처리하고 남은 범위에서 79 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구간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서 이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범위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을 입력을 하는데요. 자, 등호, 프리퀀시. 자,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첫 번째는 전체 범위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쉼표, 그리고 구간 입력을 해요. 자, 그럼 괄호를 닫아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범위하고 범위, 둘 다 범위로 입력이 되었죠. 자, 범위로 입력이 되었다는 얘기는 배열이 되는 겁니다. 배열. 그래서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꺼번에 다 입력이 되었죠. 자, 만일 여러분들이 일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한번 그 계산을 해볼게요. 자, 프리퀀시. 자, 범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쉼표. 자, 70에 대한 구간을 찾고 싶다. 70 이하의 개수를 찾고 싶다. 맞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1. 맞네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범위에서 79 이하, 자, 이 범위에서, 자, 쉼표 주시고, 79 이하, 그 다음에 엔터. 자, 왜 3건이 나왔습니까? 왜 3건이 나왔습니까? 답은 우리가 원하는 건 2건인데 왜 3건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79 이하라고 하게 되면은 70 이하의 개수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가 되었기 때문에 3이 된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배열 이제 수식으로 입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을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입력을 해서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력하는 순서 잘 보십시오. 자, 입력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을 해서 빈도수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 일단 입력할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자, 입력 범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프리퀀시 함수를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전체 범위, 그 다음 구간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냥 엔터 입력하시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만 전체 값을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간단합니다. 범위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분산의 의미가 무엇이냐, 표준 편차가 의미가 무엇이냐, 뭐 수학 시간이 아니죠.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범위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리언스의 앞글자만 따와서 이렇게 분산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앞글자를 따와서 또 표준 편차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만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는 이제 A 2번째에서 뭐 A 9번째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시면 되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명 주시고,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재무함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함수는 1급에만 출제가 되고요. 2급에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자,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의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재무함수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회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제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함수의 형식,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런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명을 듣고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형식 정도는 알 수 있도록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요, 적금하고 관련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가지고 바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거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금 상품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납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율이 5.6%짜리입니다. 기간은 3년이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기 적금을 가입을 했을 때 과연 만기했을 때의 그때의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적금을 설계해주는 이제 회사에서 그것을 알려주겠지만은, 만기 금액을 알려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엑셀을 통해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이제 사용되는 것은 이제 미래 가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 현재 금액을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미래 금액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계산한다고 해서 future value, 그러니까 FV가 되겠습니다. 함수명은 FV가 되고요. 보통 만기 금액, 그러니까 원리금하고 그 원금하고요, 복리 이자를 포함을 해서 계산한 결과를 이제 결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자 기간 금액이 기본적으로 인수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재무함수에서는요, 우리가 회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 이자, 그리고 기간, 그리고 금액. 자, 이것은 빠질 수가 없죠. 자, 이자, 기간, 금액. 이것은 우리가 뭐 대출을 한다, 뭐 적금을 든다, 연금,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인수값들입니다. 그래서 재무함수에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자, 기간, 금액, 이기금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현재 가치하고 납입 시점은 보통 생략을 합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자, 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기금입니다. 자, 먼저 들어올 것은 뭐죠? 이자 들어와야 되죠. 자, 근데 이자가 들어오는데, 이자의 단위가 여기서 5.6%라는 것은 연 단위잖아요. 1년. 그죠? 연 단위인데, 이것을 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월로. 그러면은, 월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1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셀의 값을 12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맞춰주셔야 되죠. 자, 이게 월이면은 이것도 월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월로 바꾸려면은 12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 기간을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금액. 자, 금액은요, 10만원이랑 이 금액을 그대로 이제 인수값을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10만원이라고 주게 되면은 이제 결과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음수 값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B3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B 세 번째 셀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보통 현재 가치 이런 것은 값을 주지 않습니다. 그 납입 시점이라는 것은 납입 시점에다가 1값을 줄 수도 있고 혹은 0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략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 월말에 매달 월말에 보통 그 납입하잖아요. 그죠? 뭐 25일 날짜라든지 월말에 보통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면은 이제 월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0 입력하면 이제 월말이 되는 겁니다. 만일 초에 납입을 한다 그러면은 1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초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현재 표에서는 현재 가치하고 납입 시점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 금 이렇게 인수값을 주시면은 만기 금액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금 상품하고 관련된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죠. 연금 설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간은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5.6%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상품에 가입을 하려면은, 자, 이 연금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은 340만원을 일시불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연금 상품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가입해서는 안 되는지 그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PV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 상품에 대한 현재 가치가 과연 340만원어치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인수값은 이 기금 먼저 들어오고요. 자, 미래가치 납입 시점이 들어오는데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금 지급액,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연금 지급액이 이제 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이율 있고 기간 있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하시면은 결과는 330만 6,766원이라고 나와요. 자, 이게 현재 가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가치가 되는데 340만원짜리 상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해죠. 이 가입하면은. 그래서 330만 6,766원, 이거보다는 가격이 떨어져야만, 그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연금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 PV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출하고 관련된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PM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납입을 뜻하는 페이먼트에 이제 각각의 이제 글자를 따와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단어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은 이게 대출하고 관련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대출을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1,000만원 대출을 받아요. 1,000만원을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율이 8%입니다. 8%고 2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8%의 이자를 가지고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매달 납입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자, 이거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매달 납입 금액. 자, 이것을 PMT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수는 앞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생략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인수값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월 납입 금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투자하고 관련된 함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PV에다가 n이 붙었네요. 자, PV는 현재 가치를 뜻하는 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붙어서 순수한 현재 가치를 구하는 이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연간 할인율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투자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할인율 생각하셔야 돼요. 할인율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이 1,000만 원을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것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게 있어야만 투자에 대한 어떤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간 할인율을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투자를 했다. 자, 10,000원을 투자를 했다. 10,000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10,000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10,000원을 투자를 하고 났는데 회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는 3,000원을 회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4,200원, 그 다음 6,8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렇게 회수를 했을 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순수한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일단 할인율 필요하고요, 금액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A 두 번째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자, A 두 번째 값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금액은요,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A 세 번째에서 A 여섯 번째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한 금액은 마이너스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만이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수금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 범위를.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투자의 순수 현재 가치. 자, 10,000원을 투자했는 거에 대해서 회수한 금액까지 다 계산을 해서 순수하게 현재 가치가 1,188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감가상각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고, 이중체감법, 그리고 연수합계법, 그리고 회계기간에 따라서 또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일단 감가상각에 대해서 개념 설명 좀 드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이란 것은 이제 그 자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손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산이 예를 들어서 차가 있다. 자산이죠. 자, 이 차가 구매를 했을 때 1,00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자, 구매했을 때 이 차에 대한 자산의 가치하고요.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차에 대한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자산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가 거듭할수록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감가상각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를 했는데 1,00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수명이 10년이에요. 10년짜리가 이제 되는 자동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라는 게 또 필요한데, 잔존 가치가 뭐냐면은, 자, 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10년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이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죠. 수명이 끝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중고 차를 이제 매매를 했을 때 100만 원의 정도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구매액, 그 다음 잔존 가치, 그리고 수명 연수가 일단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액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정액법이란 것은 이제 감가 총액을 수명 연수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1,000만 원의 금액을요. 일단 잔존 가치가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빼줘요. 빼주면 900만이 남죠. 자, 이 900만 원을 10년을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10년으로 나누게 되면은 한 해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90만 원이 되는 거죠. 한 해에 발생하는 감가상각액이 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손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손실이. 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액법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정의법을 이용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인수가 취득액, 그리고 잔존 가치, 수명 연수 이렇게 들어옵니다. 수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수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의법을 이용하게 되면 B5번째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SLN 정의법에 각각의 앞글자를 따와서 함수명을 만들었고요. 자, 정률법도 있습니다. 정률. 자, 어떤 이제 그 비율을 이제 그 갖게 하는 거죠. 비율에 따라서 이제 공제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정한 비율을 기준해서 공제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취득액이라든지 잔존 가치, 수명 연수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연차하고 월수가 들어오는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동차를 구매할 때요. 작년 8월에 구매했다. 예를 들어서 작년 8월에 구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연차는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2년차가 되는 거예요. 2년차가 되는 거고요. 월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8월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8월부터 12월까지가 5개월이죠. 5개월. 그래서 월수는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정률법에 의해서 삼각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중체감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DDB인데요. 일단 DB는 이제 정률법이죠. 정률법을 DD라고 하잖아요. 그죠? DB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D가 하나 붙어서 이중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률법의 이제 그 기본 계산 방법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만일 이제 10년의 기간을 이제 감각상각액을 계산하는 기간이다라고 봤을 때, 자, 수명 연수가 이제 10년일 때, 자,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부분, 처음 기간에 대해서 감각상각 비율이 높게, 좀 더 크게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중체감법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는 취득액, 그리고 잔존 가치, 수명 연수까지는 동일하죠. 자, 연차 들어가고요. 잔액 감소 비율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 자체를, 자, 비율을 얼마만큼 줄 거냐, 그것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생략을 하게 되면은 이제 2로 간주가 되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동차 구매액이 있고요. 잔존 가치, 수명 연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일단 들어오는 이제 인수값은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을 하는데 첫날에 감가상각액을 구해보고요. 첫째 달 그리고 첫째 연도의 감가상각액을 각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첫날 이 날짜 기준이죠. 1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1 기준에서 이제 계산을 할 때는요. 자, 인수값이 자, 취득액, 잔존 가치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A 두 번째가 취득액, 그리고 A 세 번째가 잔존 가치고, 그 다음 수명 연수가 10년이잖아요. 그죠? 자, A 네 번째가 수명 연수가 되는데, 수명 연수에다가 365를 곱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날짜, 첫날, 날이자 날. 그죠? 하루를 지금 기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를 기준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연도가 되기 때문에 365를 곱해서 1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첫째 날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1의 의미는 1, 하루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첫째 이제 첫 달에 이제 감가상각액을 계산을 할 때는요, 이제 연도에다가 11을 곱해서 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1, 첫째 달이 되기 때문에 1로 주시면 돼요. 이때 1은 월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첫째 연도. 자, 연도는 이게 연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셀의 값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 뒤에 1 주시는 것은 1의 의미는 연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연수 합계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글자를 따와서 SYD가 되고요. 취득액, 잔존 가치, 수명 연수는 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연차 들어오면 되고요. 뭐 정률법하고 비슷한 유사한 그런 방식이다. 뭐 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매액이 나왔고요. 잔존 가치, 수명 연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연도의 감가상각액, 그리고 10번째 연도의 감가상각액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수의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취득액, 잔존 가치, 수명 연수. 자, 이것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취득액, 잔존 가치, 수명 연수. 일단 받고요. 그 다음 연차. 이게 첫째 연도라고 했기 때문에 1.
입력하고 10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1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기간하고 관련된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르 링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 회계 기간에 이제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건데, 계산하는 이제 원리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아모르 디그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해요. 이 두 개가 비슷한데 계산하는 이제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인수를 보시면은 비슷하죠. 들어가는 것이 비슷합니다. 취득액 들어가고요. 취득 1, 그리고 첫째 회계 기간에 기간의 마지막 날짜, 잔존 가치, 기간, 감가상각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이 값이 다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취득액이 여기 나와 있고 취득 1. 자, 취득 1을 하고 첫째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짜. 이것은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잔존 가치, 뭐 기간, 감가상각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인수값을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재무함수는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수학 삼각 함수는 매번 출제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죠. 자, 수학 삼각 함수에서 이제 기본적인 함수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사인 함수. 사인은 이제 그 인수값을 이제 숫자로 받는데요. 받은 숫자에 부호값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숫자가 이제 음수인 경우. 자, 음수인 경우에는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음수지만은 결과가 음수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음수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1로 이제 부호값으로 이제 표시가,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0일 때는 0이 되는 거고요. 양수일 때는 1값이 결과값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이므로 이제 마이너스 1이 좀 결과값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 ABS는 이제 절대값을 뜻하는 거죠. 절대값.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들어가면 이제 10이 되는 거죠. 절대값은 10도 절대값이 10이 되고 마이너스 10도 절대값이 10이 되는 겁니다. 자, 양수값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인트는 인티저, 정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정수화 시키는 겁니다. 숫자를 정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들어왔을 때, 소수가 들어왔을 때 정수로 바꿔주는데, 정수로 바꾸는 규칙은 가장 가깝고 작은 정수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8.3이다. 자, 이것을 인트를 취하게 되면은 8.3에서 일단 가까운 정수를 먼저 찾는 거예요. 자, 8이 있고, 그 다음 9가 있겠죠. 8이고 9가 있는데 가장 가깝고 작은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정수가 어떤 겁니까? 8이 되겠죠. 8이 작잖아요. 9보다. 그죠? 그래서 8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 다음 마이너스 8.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3에서 큰 값은 마이너스 8이죠. 작은 값은 마이너스 9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은 이제 계승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승값. 그래서 3 팩토리얼은 어떻게 됩니까? 자, 3이라고 입력이 되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결과가 이제 6이 되겠습니다. 자, SQRT. 자, 이것은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양의 제곱근. 이제 4라고 입력이 되면은, 자, 이 4가, 자, 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4가 되죠. 그래서 제곱근은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은 항상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가 되는 겁니다. 자, PI는 파이, 원주율을 뜻합니다. 원주율. 그래서 원주율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합계를 구하는 함수. 자,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죠. 자, sum. 자, 범위가 들어갑니다.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판매량을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냥 sum if 들어가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의 범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앞에 조건 범위하고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함수에다가 if가 붙을 때가 있고 if하고 s 붙어서 복수를 뜻하는 함수가 또 만들어지죠. 자,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코드가 A001인, 자, A001인, 그때의 판매량 합계를 구하라. 자, 인수가 들어갈 때, 자, 첫 번째 들어간 인수가 조건의 범위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합계 범위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의 범위하고 조건이 먼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뭐 A001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S가 붙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의 범위하고 조건은요 여러 개 이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계 범위가 앞쪽으로 먼저 입력이 돼야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조건을 보시면은 제품 코드가 A001이고 AND죠. 단가가 300 이상인 그때의 합계량, 판매량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이제 합계 범위가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제품 코드. 자, D 두 번째부터 D 다섯 번째까지 A001이라고 했습니다.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단가가 되겠네요. D 두 번째에서, E 두 번째에서 E 다섯 번째까지. 그리고 3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먼저 앞에 오고 300 해서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올림 함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 자, 많이 나오죠. 자, 라운드 함수가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고 라운드 업이 있는데 라운드만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라운드는 이제 반올림이고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고요. 업은 올림이 되는 겁니다. 자, 반올림이란 것은 이제 4, 4, 5입, 그러니까 4 이하일 때는 버리고 5 이상일 때는 이제 그 올림 처리하는 것을 반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올림 하려면은 인수가 숫자가 일단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 자릿수. 자, 몇째 자리로 표현할 거냐? 자릿수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자, 123.45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2라고 이제 자릿수를 2라고 줬으면은 이 의미가 소수 둘째 자리로 표현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소수 둘째 자리로 표현을 하는데 라운드라고 했죠. 라운드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자, 소수 둘째 자리로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 셋째 자리로 해서 값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둘째 자리로 표현을 하려면은 셋째 자리에서 이렇게 반올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6은 올림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5가 6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23.46이 되는 거죠. 자, 라운드 업은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업은 올림이죠. 무조건 올림 처리하는 거예요. 셋째 자리에서. 그럼 46이 되는 거죠. 자,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림. 뭐 6이든 7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절삭 버려버려요. 그래서 4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릿수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0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자, 0인 경우에는 정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정수. 자, 소수점을 기준해서 자, 이 부분, 소수 부분은 플러스가 되고요. 자, 정수 부분은요,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자릿수를. 그러면은 정수, 소수점, 딱 그 경계점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가 되는 겁니다. 자, 123.456을 0 값으로 해서 자릿수를 줬다. 그러면 소수 자릿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되겠죠. 4가 되기 때문에 123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라운드 업. 무조건 올림 처리가 됐죠. 뒤에 숫자 상관이 없습니다. 4가 5가 돼요. 자, 다운. 자, 123.456인데 뒤에 상관없죠. 그냥 123 내림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될 때는 자, 그 양수일 때는 소수 자릿수를 뜻하는 거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그 정수 자릿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 공이 두 개가 붙는 경우가 100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것은 공이 두 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23.456에서 공을 두 개로 달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겠죠. 10의 자리. 그래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라운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100. 뒤에 부분은 다 이렇게 이제 생략이 되는 겁니다. 100이 되는 거고요. 라운드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올림이죠. 올림 처리가 되어서 1이 2가 되는 겁니다. 200. 라운드 다운은 버려지겠죠. 내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10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올림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자, 이거하고 비슷한 함수 하나 있습니다. 자, 절삭하는 함수인데요.
자, 끝을 잘라낸다, 절삭한다.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트렁케이션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있을 때 끝을 잘라내버립니다. 절삭해버리는데 반올림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인수도 동일해요. 보세요. 자, 숫자가 입력이 되고 마이너스 2라고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과가 100이 돼요. 자, 100이 되어서 마치 내림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나눗셈 그리고 거듭제곱, 난수 함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눗셈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5에다가 2를 나누는다. 자, 그럼 그때 이제 목이 나오죠. 그 다음 나머지를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목은 여기서 2가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인수값이 되겠습니까? 자, 나눔을 당하는 p 제수, 그 다음 나누는 제수, 자, 이렇게 두 개의 인수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5하고 2라고 주면은 5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5 나누기 2. 그래서 그때의 목과 나머지에서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목을 구하는 것은 코에피션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하고 2를 주게 되면은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목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수 함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거듭 제곱하는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함수가 있는데요. 파워 함수는 이제 거듭 제곱을 뜻하는 겁니다. 자, 거듭 제곱이란 것은 뭐 2의 4승, 3의 2승, 7의 4승 이런 것을 우리가 거듭 제곱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때 자, 큰 숫자를 우리는 밑이라고 하고요. 위에 붙는 것을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을 구하는 함수에서 필요한 인수는 밑 그리고 지수가 필요합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2하고 3이 입력이 되었네요. 그러면 2의 3승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8이 되는 겁니다. 자, exponent는 이제 지수를 뜻하는데요. 조금 다른 의미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연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로그에서 자, 2가 2.71 뭐 어떤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수한 값이 있는데 자,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자연 로그 값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지수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하기 위해서는 밑이 있어야 되고 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밑이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2.71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값은 이제 지수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거듭 제곱을 하는데. 그래서 3이 입력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결과는 20.1이 되고요. 2의 3승이 되는 거예요. 2의 3승. 그러니까 2.71로 시작하는 숫자의 3승 곱하기 3번을 하게 되면은 20.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랜덤 함수. 그러니까 이제 랜덤 함수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은 이제 난수를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냥 랜덤 함수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0과 1 사이에 이제 난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난수라는 것은 임의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0에서 1 사이의 숫자. 여기서는 0.94가 되지만은 여기서 다시 엔터 입력하면 숫자 계속 바뀌어요. 입력할 때마다 난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랜덤 함수 뒤에 between 하고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두 개를 받는 거죠. 이 두 개 사이에 between 했기 때문에 사이에 난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하고 10이 입력이 되면은 이제 뭐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과 10 사이의 난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랜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가 필요 없죠.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0과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가 필요 없고 between 하게 되면은 인수가 두 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곱하기하고 배열 관련된 그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이라는 함수는요, 범위가 들어가서 이제 합을 구하는 거죠. 합을 구하는 거고요. 자, 곱하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produ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product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곱한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에서 F 두 번째까지 이렇게 범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요소들 1, 2, 3, 4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 곱한 결과를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자, 곱하기 연산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요. 자, 프로덕트 앞에 이제 썸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곱하고 난 뒤에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곱하고 난 뒤에 더하기.
자, 여기 인수가 이제 배열이 들어가는데요. 배열이란 것은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뭐 1행 2열, 2행 4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가 나열된 것을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수의 범위하고 동일합니다. 셀의 범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범위 1, 범위 2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범위들을 각각의 요소를 곱하고 그것을 다 더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um product에서 이 첫 번째부터 해서 F 두 번째까지. 자, 그 다음 이 네 번째부터 F 다섯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셀의 범위를 주시고, 자, 각각의 요소에 곱한 결과, 그러니까 1행 1열, 그 다음 1행 2열, 1행 2열,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4, 2 곱하기 5, 3 곱하기 6, 4 곱하기 7 해서 다 더해서 그 결과가 이제 반환이 되는 거예요. 다 더하게 되면 이제 6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셀을 값을 바로 참조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바로 상수값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자,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배열의 구분 기호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열 1을, 자, 이게 배열 1이라고 봤을 때요. 자, 이것을 표현하시려면은 일단 중괄호로 해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묶어 주셔야 되고요. 자, 1, 2, 3, 4라고 값이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었는데, 자, 여기는 쉼표가 들어갔고요. 여기는 세미콜론이 들어갔습니다. 자, 쉼표는요, 열 구분 기호입니다. 구분 기호. 그러니까 세미콜론은요, 행 구분 기호예요. 행. 자, 그러면 여기 앞부분은 1행이 되는 거고 이 뒷부분은 2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행이고 이게 2행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1행에서 첫 번째 열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열 구분 기호가 되기 때문에 1열, 2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열, 2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요, 1행 1열이 되는 겁니다.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 2, 3, 4. 자, 이 입력된 결과값이 이렇게 배열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자, 행과 열을 구분해서 이렇게 직접 상수로 해서 입력을 할 때는 이제 그 중괄호로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4, 5, 6, 7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값을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요소들을 이제 다 곱하게 되는 거죠. 1 곱하기 4, 2 곱하기 3, 2 곱하기 5, 3 곱하기 6, 4 곱하기 7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렬하고 관련된 이제 그 함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 하고요. determ이라고 되어 있는데 m은 이제 그 매트릭스 행렬을 뜻합니다. 행렬을 뜻하고요. 그 다음 행렬식을 뜻하는 앞 글자를 또 따왔습니다. 따와서 이제 행렬식을 계산하는 함수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행렬식을 계산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 이제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계산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보시면은, 자, 동일합니다. 일단 배열이 들어오는데, 배열은 이제 셀을 참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이것을 참조를 하는 겁니다. 참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참조하게 되면은 행렬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결과값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상수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입력을 해서 또 엔터 입력을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행렬 2개 함수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행렬인데요. 자, 인버스, 그러니까 인버스, 역행렬을 뜻하는 거죠. 자, 행렬의 역을 뜻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역행렬을 만드는 과정 모르셔도 되죠. 자,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자, 배열이 들어갑니다. 자, 이 배열을 가지고 역행렬을 만든다. 그러면은 m 인버스 하고 범위를 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이제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2행 2열이죠. 이건 2행 2열에 이 배열을요, 행렬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값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이 범위를 다 선택하고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역행렬이란 것은, 자, 행렬, 한마디로 배열, 그러니까 행렬을 받아서 다시 행렬로 만드는데 역행렬로 계산을 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행이열이면은 이행이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요소의 값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이열짜리로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범위 선택을 다 하시고 그 다음 등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인버스에서 자, 더블 클릭을 하고 범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서 입력을 할 때 엔터 입력하시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야만 한 번에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렬의 곱을 계산하는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 앞에 글자를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두 개가 입력이 되고 이 배열을 서로 이제 곱한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열하고 범위 선택을 해서 구한 결과는요, 이행이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배열 함수로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하시고 이렇게 수식 입력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한 번에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직접 실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